정정호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시각장애인 법무사 정정호입니다. 저는 법을 공부하면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렵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정식적인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민사 채권 전문으로서 10년 가까이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 민사소송,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혼자 해결하기 힘든 일들을 저에게 맡겨주시면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정정호 법무사 사무실은 서울시 관악구 신림 1동 1634-1번지 신림역 3번 출구에서 5분 거리에 위치했으며 연락처는 010-9369-2576입니다. 010-9369-2576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일을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라이프 상조 영업사원 홍대리입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신설상조회사입니다. 사장님께 국민TV에 광고자 건의했더니 저희 사장님도 국민TV 예청자시며 조합원이지만 혹 회사 세무조사 받고 탄압받는 거 아니냐며 은근히 걱정이십니다. 그래서 영업사원인 제가 제 돈으로 광고하고 우리라이프 상조를 알리려 나왔습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회원님이 나입하신 소중한 납입금의 10%를 매달 국민TV의 발전을 위해 후원하겠습니다. 1600-3267 1600-3267 우리라이프 상조 제가 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TV를 후원하는 새로운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를 찾아주세요. 권남희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우리들은 생활 속에서 얼마나 감동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세계를 무대로 다양한 꿈을 키우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이를 지원해주는 학부모들, 서로는 얼마나 소통하고 있나요? 감상교육의 리더, 문화예술교육 전문단체인 뮤지엄 교육연구소가 감동을 알고 표현할 줄 아는 사람으로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줄 아는 향유자로의 성장을 돕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뮤지엄 교육연구소 서울교육센터 가을학기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국내외 시대별 미술품 감상을 다채롭게 접근하고 통합적 사고를 유도하며 다양한 표현 활동을 진행합니다. 서울 전화 723-6021-6022 지금 검색창에 뮤지엄 교육연구소를 쳐보세요. www.meme21.com 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최근 벌어진 최동욱 검찰총장 사퇴 문제의 뿌리는 검찰이 진행해온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이른바 영린을 건드리는 검찰총장을 정권이 손봤다는 분석에 다수의 여론이 수긍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정권이 여기에 그치겠냐는 것입니다. 다음은 법원이 될 것이라는 등 법조계 전반이 위축될 것이라는 등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정의당 서기호 의원 스튜디오로 초대했습니다. 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 법사위 회의에서 청와대 주요 핵심 인사들이 옷을 벗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셨더군요. 네.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예, 아시다시피 이 최동욱 총장이 자진해 사퇴한 게 아니고 황교안 법무장관의 감찰 지시가 있자 곧바로 사퇴했지 않습니까? 예. 사실상 감찰을 한다는 것은 나가라는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찰로 인해서 몰아낸 셈인데 예. 문제는 이 황교안 법무장관의 감찰 지시가 단독 작품이 아니고 청와대와의 교감 하에서 이루어진 지시에 의한 것이다라고 네.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 그 검찰총장을 감찰한다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 이거를 법무부 장관이 혼자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감찰 지시가 내려졌던 상황도 보면
오후에 특별한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 갑자기 취소되면서 감찰 지시가 내려졌다든가 네. 또 한 가지는 법무부 감찰관이 해외에 출장 중이었는데 갑작스럽게 감찰 지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도 예. 공개적으로요. 네. 이것은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 홍경식 민정수석 간의 협의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본 것이죠. 예. 그러니까 청와대가 그동안 이 문제를 쭉 추적을 해오다가 법무부 장관에게 감찰 지시를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것이 청와대 이른바 불법 사찰 의혹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파악된 상황이 있는지요? 네. 9월 16일 법사회의 때 박지원 의원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청와대 개입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폭로를 하셨는데요. 예. 그 폭로가 있은 이후에 언론에서 여기저기 취재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네. 그 다음 날 언론 보도를 쭉 보면 익명을 요구한 사정당국 인사가 5월부터 최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 씨와 아들의 초등학교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해서 7월 달에 조사가 마무리됐다. 예.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검찰 내부에서도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8월 중순 조선일보 어떤 부장급 인사가 검찰 간부를 만나서 최 총장의 여자 문제로 곧 옷을 벗을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주변 탐문 이렇게 취재를 통해서 청와대에서 5월경부터 사찰을 쭉 해왔던 정황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예, 예. 최근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 부대표가 이른바 혈액형 여권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지금 9월 16일, 17일 거치면서 청와대 개입설이 굉장히 그럴듯한 것으로, 그러니까 충분히 개연성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가지고 정리하자면 곽상도 민정수석이 최 총장의 선거법 위반 기소가 있은 직후부터 아마 시작된 것 같은데, 예. 이때부터 뒷조사를 해서 그 사찰 파일을 이제 본인이 퇴임하면서 홍경식 민정수석과 김기춘 비서실장에 넘겼고 이들이 최종 결정을 해서 조선일보를 통해서 이제 보도를 하게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렇게 청와대 개입설이 이제 구체적인 정황으로 막 드러나니까 이제 급해진 거죠.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 부대표가 말 그대로 느닷없이 혈액형 여권을 발언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게 왜 갑자기 나왔나 봤는데 새누리당 윤상현 수석 부대표는 말 그대로 당의 부대표일 뿐이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원내 부대표죠. 그렇죠. 네. 그래서 국회 정상화 협상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었는데 국회 정상화 관련된 부분만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갑자기 이제 최동욱 이야기를 꺼낸 거죠. 예. 자기 입장에서는 이제 뭔가 수습하고 해명하려고 한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오히려 의혹이 더 커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오후에 외교부 관계자로부터 여권에 혈액형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결국 그 윤상현 수석 부대표가 거짓말했다는 게 들통이 나버린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마음이 급해서 이런 엉뚱한 발언이 튀어나왔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윤상현 부대표가 외부의 누군가와 접촉하고 이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로 비중을 두지 않는 입장이신가요? 그 부분도 하나 추가할 수 있는 건데요. 청와대에서 해명해야 될 내용을 왜 새누리당의 그 원내 수석 부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느냐. 이 부분도 예. 참 본인 스스로가 청와대와 새누리당 간부급 사이에 이런 부분들이 공유되고 있다.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이제 자인한 셈이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 검찰총장이 매우 중요한 자리에 있는 공직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청와대 민정 등에서 상시적으로 감찰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 합법 감찰과 불법 사찰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예, 합법 감찰은 이제 공무원에 대해서 말 그대로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겠죠, 아무래도. 예. 그리고 비위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10여 년 전에 이제 혼인의 자가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검찰총장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다든가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생겼다고 하면은 모르겠는데 그 존재 자체만으로 가지고는 사실은 감찰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다음에 대상인데요. 이제 공직자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민간인에 대해서는 이제 민간인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강제적으로 조사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보면 학적부라든가 혈액형이라든가 이런 가족관계 등록부 같은 것이 그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이 계속 그 조선일보 보도에서 나왔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것은 불법적으로 사찰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민간인에 대해서요. 예. 그 민간인에 대한 정보 취득 부분은 뭐 시점과 무관하게 불법 사찰이 될 것이라고 보시는 거고요. 다만 조선일보 보도 이후에 최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청와대 차원의 감찰은 뭐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 부분은 이제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청와대에서는 이제 청와대 개입설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보도 이후에 자기들이 합법적인 방법을 알아봤다고 하는데 이 조선일보 보도 이후부터 최동욱 총장이 사퇴하기까지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가 이루어지기까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이 됐습니다. 예. 그 짧은 시간에 청와대에서 어떤 특별 감찰을 해가지고 새로운 뭔가를 알아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오듯이 이미 최동욱 총장이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던 시점부터 뒷조사가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최동욱 검찰총장이 재임하던 검찰, 그러니까 이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했던 6월 무렵부터 불법적인 사찰이 진행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뭐 그래도 어차피 지금은 뭐 의혹 수준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국회나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이 의혹들을 규명할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요? 예, 어저께 이제 민주당 민병두 의원님께서 긴급 현안 질의를 추진하겠다고 했었는데 예. 새누리당에서 거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긴급 현안 질의라든지 대정부 질문 이제 정기국회가 본격화되면 법사위에서도 그런 현안 질의를 통해 가지고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서 추궁을 하고요. 네. 더 추가적인 어떤 구체적인 정황들이 더 나온다고 하면은 국정조사까지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단 뭐 국정감사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든 간에 최 총장 혼외 아들 의혹 이 부분에 대한 관심 또한 뭐 크지 않겠습니까? 그 최 총장도 의혹을 규명하겠다 뭐 이런 입장이니까 기왕에 하겠다는 법무부 감찰 여기에 응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요? 예, 문제는 이 혼외 아들의 진실 여부는 예. 가장 확실한 방법이 이제 유전자 검사죠. 네. 그런데 유전자 검사를 당사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소송을 통해서라도 할 수밖에 없는데, 예. 이런 부분들이 감찰을 통해서는 더더욱 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동욱 총장이 유전자 검사도 받겠다, 소송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그 다음 날 바로 감찰 지시가 이루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이 감찰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어떤 진실 규명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나가라는 사인으로 비춰졌던 것입니다. 네. 뭐 근데 그것은 어차피 해석의 문제이고요. 그것이 정말로 그런 의미였다 하더라도 지금 뭐 청와대에서는 진실 규명될 때까지는 사표 수리 안 하겠다는 입장이고 최동욱 검찰총장도 의혹을 규명하고 싶다고 했고 그러면 그 방법이 어찌 됐든 간에 감찰을 통해서도 할 수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감찰에 응하지 않으면 다른 뭐 신상털기라든가 뒷조사를 하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인데 만약에 최 총장이 유전자 검사를 조건으로 감찰에 응해서 자, 이 유전자 검사를 먼저 하자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뭐 무리가 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찰이라고 하는 것은 공직자에 대해서 하는 게 원칙이고요. 네.
그다음에 직무 관련성 있는 비위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되는데 네. 여기에 사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감찰 대상이 아닌데다가 감찰로 해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인에 대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게 그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어차피 감찰로도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사리에 맞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현실성도 네, 없고. 그렇습니다. 네. 자, 세간에는 뭐 정권이 만약에 검찰총장을 손본 것이라면 여기서 그치겠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국정원 대선 개입 그리고 또 내란 음모 사건, 이 크고 민감한 사안들이 이 검찰 손에 쥐어져 있는데요. 뭐 결국 뭐 법원이 공판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겠습니까? 이 법원이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법원의 판사들이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좀 제가 보기엔 낮아 보이긴 하는데요. 예. 그 부분보다는 오히려 이제 형사 재판에서 창의 역할을 해야 할 네. 수사 검사, 그러니까 수사 검사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판 검사가 되는데 네. 공판 검사가 이제 제대로 입증하고 할 노력을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판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싶어도 검사가 이 입증의 노력을 소홀히 하게 되면 예. 아무래도 판단하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근데 지금 현재 윤석열 공판 검사 그 당시 수사팀이었던 이제 부장검사인데요. 네. 이분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총장이 바뀌게 되거나 지금 현재처럼 식물총장 상태가 됐을 때 예. 과연 이 윤석열 이 부장검사도 과연 온전하게 그 공소 유지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제로 이 수사팀을 바꾸기는 어려울지는 모르지만 네. 최동욱 총장처럼 뭐 또 신상털기를 해가지고 뭐 못 견디게 해서 어떤 보직을 변경시킨다든지 네. 뭐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네, 일단 바로미터는 그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의 자리가 바뀌는지 지켜보는 것도 네, 그렇습니다. 도움이 되겠군요. 네. 자, 어제 서울고등법원이요. 그 국정원 전직 간부 2명에 대해서 공소제기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당시 수사 발표를 할 때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만 단독으로 이렇게 범행한 것처럼 단독으로 범행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만 기소하고 네. 나머지는 다 이제 기소유예하고 막 그랬었는데 네. 이게 국정원의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사건인데 왜 원세훈 한 사람만 기소하느냐 이게 굉장히 의문이 있었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번에 법원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공소제기 명령을 내렸고요. 네. 당시에 국정원 3차장이었던 이종명, 네. 심리전단장이었던 민병주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기소 명령이 내렸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 댓글 공작의 핵심에 있었던 상급자죠. 최상급자들이니까 네. 당연히 원세훈과 공모하에 이루어졌다고 보는 게 상식적인데 당시에 이 사람들이 기소가 안 됐던 이유는 지금 돌이켜 보면 결국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막은 거다라는 예. 것이 드러난 거로 보이는 거죠. 예. 그 당시에 수사팀에서는 이들까지 기소하고 원세훈에 대해서는 구속 기소를 하려고 했었는데 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그 당시에 원세훈의 구속을 막고 또 선거법 위반 부분도 빼자고 이야기했다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넣는 걸로 하되 이 두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절충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네, 그게 그런 의혹이 있는 거죠. 그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거죠. 그런 의혹을 사실로 볼 만한 정황이 어제 그 공소제기 명령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게 사실 언론이 뭐 그다지 큰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만 현재 진행 중인 원세훈, 김용판 이 두 분에 대한 재판, 공판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새로운 사실들도 꽤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의원님 보시기에요. 그 국민과 언론이 꼭 관심 가져야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몇 가지만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공판을 할 때마다 새로운 사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어제 있었던 5차 공판에서 특히 어떤 게 드러났냐면 국정원 댓글녀가 나와서 이제 증인 신문을 했습니다. 김하영 씨 말이죠. 네, 김하영 씨. 근데 이 사람이 민간인 조력자를 직접 만나서 자기가 이렇게 뭐 연락하고 한 것처럼 경찰 조사 때 이제 거짓말을 했었거든요. 그게 네. 이제 검찰 조사하면서 들통이 났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뭐 굉장히 얼버무리고 이렇게 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댓글을 삭제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이제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자기는 특별히 한 건 없고 그냥 휴지통에 버린 정도 불과하다. 뭐 이런 좀 약간 이해 안 되는 말들을 좀 했는데요. 결국은 이 국정원 댓글녀가 이 사건이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에 상급자들까지 다 연루가 돼 있는데 예. 처음에는 이제 댓글녀 이 사람의 개인적인 활동으로 이제 축소하려고 했던 정황들이 이제 이 재판을 통해서 다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물론 검찰 수사 때 다 밝혀졌던 거지만 검찰 수사 때 수사한 내용들은 이제 바로 공개가 안 되니까 예. 재판을 통해서 증인 신문을 통해서 이제 그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고 시도했던 내용들이 하나씩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공개적으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정원 3차장과 심리전단장에 대한 기소명령. 네. 결국 이 두 사람도 이제 함께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더더욱 원세훈의 개인적인 과잉 충성이 아니라 국정원 전체의 조직적 개입이었다는 게 더더욱 드러날 수 있는 내용이죠. 예. 그 김하영 씨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어제 그 원세훈 씨 5차 공판에서 경찰에서 했던 진술이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시인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 부분은 이미 검찰에서 시인을 했었는데요. 네. 스스로 시인한 것도 아니고 검찰에서 이상하니까 핸드폰 추적을 해본 겁니다. 네. 근데 추적을 해보니까 이 김하영 씨하고 민간인 조력자 사이에 이모 씨요? 네. 서로 연락한 흔적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상하지 않느냐. 그 대신에 오히려 이제 그 상급자인 직속 상관인 오 파트장이라고 하는 이규열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과의 통화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추궁을 하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상급자인 이제 이 상급자가 직접 이제 그 민간인 조력자하고 만나서 같이 협력을 하는 내용을 모의했던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걸 감춰주기 위해서 김하영 씨가 그 민간인 조력자를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경찰에서 허위 진술을 했던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이 검찰에 수사할 때 밝혀졌는데 그 내용이 이제 재판을 통해서 증인신문을 통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나온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아직 그 최동욱 검찰총장을 둘러싼 의혹 규명이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만약에 말이죠. 조선일보의 그 혼외 자식 보도가 오보라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네, 1차적으로는 조선일보가 당연히 정정 보도도 해야 되고 이제 최동욱 총장이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민사 사안이니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거기에도 손해배상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형사적으로도 고소를 한다면 마찬가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이제 청와대의 불법 사찰, 청와대의 개입이 어느 정도였는지까지 네. 어디까지 밝혀질 수 있느냐 이게 좀 관심거리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그 한명숙 전 총리 얘기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심 무죄 판결이 최근에 뒤집혀서 징역 2년형이 선고됐더군요. 이번 항소심 판결이 1심과 어떤 부분에서 달라진 거죠? 예, 이번 항소심에서 한만호 돈을 줬다고 하는 한만호의 결국은 진술을 검찰에서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라고 이제 항소심 본 거고요. 네. 1심에서는
검찰에서 진술은 믿기 어렵다. 이렇게 됐던 건데, 그 근거 중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한명숙 전 총리가 한만호 전 대표에게 2억 원을 반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 상황을 보고 이게 본인이 받은 거니까 반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항소심에서는 본 것 같고요. 예. 1심에서는 그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게 한명숙 전 총리가 2억 원을 반환한 게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1억 원짜리 수표를 한명숙 전 총리의 동생이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1심에서는 동생이 한명숙 전 총리로부터 1억 원 수표를 전달받았다 볼 수 없다 이렇게 네. 봤는데 항소심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의 동생하고 한만호하고는 모르는 사이니까 당연히 한 전 총리가 줬을 거 아니냐 예. 뭐 이렇게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장소에서 이 돈이 오간 장소가 아파트 앞 도로가 첫 번째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파트 내에서 2차, 3차 금품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판결이 나온 다음에 정치적 판결이다. 이게 한명숙 전 총리 쪽에서는 그렇게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보통은 이제 검찰에서 한 진술을 1심 재판에서 공개 재판에서 번복할 때는 네. 번복한 법원에서 재판에서 번복한 내용이 사실일 거로 믿는 게 이제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네. 검찰에서는 아무래도 밀실 수사이고 또 어떤 하나 유죄로 유도하기 위한 그 뭐 협박이나 뭐 회유 같은 것들이 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1심에서 번복된 것을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검찰의 진술을 항소심에서 믿어버렸거든요. 예. 그 점은 좀 굉장히 좀 이례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정치적 판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네. 하지만 그 판사가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판결했는지는 저희가 이렇게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한만호 씨가 원래 검찰에서는 돈을 줬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던 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1심에서는 진술을 번복한 것을 믿었는데 항소심에서는 다시 또 번복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한 얘기를 신빙성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한 것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도 이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게 좀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우리 판사 출신인 서 의원님께서도 그것이 이례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용훈 대법원장님이 그 2005년도에 취임하신 이후에 네. 공판 중심주의가 굉장히 강조됐습니다.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검찰에서 조사한 그 서류들은 말 그대로 서류이고 그게 서류로 증거가 제출되는 것이고 네. 이 당시 검찰에서 조사받는 내용들이 어떤 반대 신문권이 제대로 보장 안 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공개된 법정에서 구두로 이렇게 공방을 벌여서 어떤 유죄 무죄 심증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이제 공판 중심주의거든요. 예. 쉽게 말해서 검찰 조사를 너무 믿지 마라는 겁니다. 새롭게 법정에서 밝혀내는 쪽으로 검찰에 조사한 내용들은 좀 참고 정도로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의 그 번복된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검찰의 진술은 믿고 법정에서 진술을 못 믿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것은 이제 최근 2005년도 이후에 쭉 진행되었던 법원 내에서의 그 공판 중심주의의 그 흐름하고도 좀 맞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런 정도는 짚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오늘 우리 정의당 서기호 의원님과는 얘기를 이 정도로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시각에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